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한국이 세계적인 장수 국가인데 왜 기대 수명이랑 건강하게 사는 시간, 그러니까 건강 수명 사이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거죠. 네, 그게 오늘 우리가 풀어봐야 할 핵심 질문이죠. 맞아요. 이 자료들이 바로 그 이유, 또 우리 의료 시스템의 어떤 구조적인 한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런 걸 분석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민섭 작가가 호모 헌드레드 같은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전자나 환경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우리 건강의 미래를 좀 예측해보는 그런 시각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도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은 83세인데 건강 수명은 66세에서 70세 정도라고 하잖아요. 네, 그 차이가 거의 13년에서 17년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긴 시간 동안은 질병이나 기능 저하를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건데 이게 참 왜 이렇게 오래 살게는 됐는데 그만큼 더 오래 아픈 상태로 지내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우선 자료들을 보면요. 한국인의 기대 수명 연장은 정말 눈부십니다. 남성이 80세, 여성은 86세를 넘는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이건 뛰어난 의료 기술이나 건강보험 시스템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건강 수명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라는 통계는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 한 15년 정도를 아픈 상태로 보낸다니? 어휴, 이건 삶의 질 측면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이요. 질병이 딱 발생하고 나서 치료하는 데는 뭐랄까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 치료 성과는 정말 대단하죠. 네, 바로 그게 기대 수명을 확 끌어올린 주역인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치료 중심 패러다임이 건강 수명 연장에는 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생기기 전에 막는 예방이나 예측에는 상대적으로 좀 소홀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얼마나 오래 사느냐를 넘어서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현재 시스템은 이 부분에선 좀 한계를 보이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한계들이 지적되고 있나요? 자료에서는 몇 가지를 짚던데요.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 급여 자체가 진단 후 치료에 거의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예방이나 예측은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정밀의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후성유전학 시계, 에피제네틱 클락이라고 하죠. 그걸로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유전자를 분석해서 질병 위험도를 예측하는 PRS, 다유전자 위험 점수 같은 기술들이요. 이게 대부분 보험 적용이 안 돼요. 질병 가능성을 미리 아는 게 중요한데 아직 시스템은 거기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 그렇죠. 뭐랄까 예방은 개인 책임, 치료는 보험 책임 이런 인식이 좀 강하게 자리 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건강수명 중심 전략과는 좀 안 맞는 거죠. 정기 건강검진도 사실 예방보다는 이미 생긴 병을 조기 발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정확합니다. 그 검진 결과가 개인의 어떤 생활 습관 개선이나 선제적인 관리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검진 정보가 그냥 쌓이기만 하고 활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병 생기기 전에 개입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셈이네요. 그리고 그게 두 번째 문제로도 이어지는데요. 바로 이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예측, 예방의학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PRS나 후속유전학 분석 같은 거요? 네, 이런 기술들이 잠재력은 정말 큰데 비급여거나 아니면 법적 규제가 좀 불분명해서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 소비자 직접 의뢰 DTC 유전자 검사 있잖아요. 네네, 요즘 많이 하던데요. 그것도 허용되는 항목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주로 단일 유전자 표지, SNP 분석 위주라서 과학적인 효용성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정밀의학, 그러니까 P4 메디슨이라고 하는 예측, 예방, 개인 맞춤, 참여 중심의 의료로 나아가는 길을 좀 더 더디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지적이 이 모든 건강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점도 있네요. 치료는 병원에서 하고, 검진은 국가에서 하고, 예방이나 관리는 또 개인이 알아서 하고,
다 따로 노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정보가 통합돼서 장기적인 예방 설계로 연결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시스템은 계속 치료 중심의 반응적인 모델에 머물게 되고요. 마치 각기 다른 부품만 있고 이걸 어떻게 조립해야 할지 설명서는 없는 상태랄까요? 정말 딱 맞는 비유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거군요. 네, 질병 치료에서 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게 핵심 메시지죠. 특히 흥미로운 제안이 있던데요. 나이 대신에 개인의 유전적 위험도와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기준으로 건강관리를 설계해야 한다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이민석 작가 같은 분들이 강조하는 지점이기도 한데 개인의 유전적 특성이나 후성 유전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 전략들이 제시되고 있나요? 유전자 정보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생물학적 나이 검사, 그 에피클락이나 다유전자 위험 점수, PLS 분석 같은 것들을 점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어요. 아, 보험 적용을 늘리자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검진 항목도 기존의 조기 발견 위주에서 좀 벗어나서 개인의 생물학적 위험도에 기반한 조기 개입 항목, 이걸 추가해야 한다는 거고요. 조기 발견이 아니라 조기 개입이요? 네. 더 나아가서 비식별화된 유전체 데이터 활용 규제를 좀 합리적으로 완화해서 질병 예측 연구나 AI 분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정밀 예방 의학으로 가려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고요. 또 동네 의원 같은 1차 의료기관이 개인 맞춤형 건강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거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활용하는 그런 예방 서비스 육성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와, 정말 많은 변화가 필요하겠네요. 개인의 유전자 정보, 생체 나이, 생활 습관 데이터를 다 통합 분석해서 맞춤형 건강 보고서를 받고 네, 그걸 바탕으로 식이요법, 운동, 수면 관리뿐만 아니라 NAD 플러스나 메트포르민처럼 요즘 노화 연구에서 주목받는 약물들을 활용한 예방적 개입까지 고려한다는 거죠. 정말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시대가 오는 거네요. 통합 분석하는 멀티오믹스 정밀의학에 기반한 예방 중심 시스템으로의 전환입니다. 단순히 병을 빨리 찾는 걸 넘어서 병이 생길 가능성 자체를 낮추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생명 연장이라는 면에서는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뒀지만 이제는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렇죠.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유전체나 생체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과 예방 중심으로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자료들의 공통된 제언이었어요. 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기술 발전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사회적인 합의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후속유전학적 시계나 유전자 위험 점수 같은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아주 일상적으로 활용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질병 발생 가능성을 미리 안다는 게 어쩌면 축복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새로운 책임감이나 어쩌면 윤리적인 고민을 안겨줄 수도 있겠죠. 이런 미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